대한민국의 하늘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KF-21 보라메가 스텔스 도료를 입은 채 활주로를 가르며 이륙하는 장면이 공개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다. 한국이 이제 더 이상 이론이나 시뮬레이션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전투기 스텔스 기술을 실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선언이었다. 비행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해외 항공 전문가들의 시선은 일제히 한국으로 향했다. KF-21의 비행은 지금까지 축적된 한국 항공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특히 이번에는 그동안 비밀로 유지되었던 스텔스 도료가 실제 비행기에 적용된 첫 사례였다. 이는 스텔스 전투기와의 본격적인 검증 단계로 돌입했다는 뜻이었다. 이륙 순간 KF-21은 무겁고 둔하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매끄럽고 안정적인 상승이 이어졌고 엔진의 반응은 완벽했다. G4의 F414 엔진이 만들어내는 출력은 이전 세대 전투기와는 차원이 달랐다. 공기 흐름이 기체의 표면을 타고 미세하게 흩어질 때마다 마치 레이더 신호를 흡수하듯 빛의 반사마저 줄어드는 듯했다. 한국 기술진이 수년간 연구해온 전파 흡수 도료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한 장면은 한국이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이미 새로운 세대로 진입한 선도자임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이번 시험은 단순한 성능 확인이 아니라 실전 운용을 전제로 한 전략적 시험이었다. 비행 중 KF-21은 랜딩 기어를 내린 채 일정 고도를 유지했다. 일반적으로 초음속 전투기들은 빠르게 랜딩 기어를 접고 상승하지만 이번 비행은 달랐다. 전문가들은 이 점에 주목했다. 스텔스 도료의 열팽창과 마찰 반응, 착륙 장치의 안정성, 그리고 적어도 비행에서의 스텔스 효과를 동시에 검증하기 위한 계획된 실험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의 비행은 단 몇 분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게감이 달랐다. 단순히 시험기체의 비행이 아니라 전투기의 실전화를 향한 마지막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이었다. 특히 스텔스 기능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항공모함 운용 가능성을 염두한 시험이라는 점에서 해외 군사 전문지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쏟아졌다. 비행 후 공개된 사진에는 눈에 띄는 차이가 있었다. 기존 KF-21의 랜딩 기어보다 훨씬 견고해 보이는 새로운 구조물이 포착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강화형이 아니라 향후 함재기형 개량을 위한 사전 실험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한국이 이미 항공모함 탑재 전투기 개발을 비밀리에 병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번 랜딩 기어의 구조는 미 해군의 F-18 슈퍼호넷과 유사한 충격 흡수 장치를 탑재한 것으로 보였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과의 연계, 해군 항공전력 확대, 그리고 국산 전투기의 해상 운용 능력 확보까지 모든 가능성이 이 안에 녹아 있었다. 대한민국이 이제 단순한 육상형 전투기 개발국이 아니라 공중과 해상을 동시에 아우르는 항공 강국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KF-21의 이륙 장면은 그저 기술의 성공이 아니라 한나라의 자신감이 날아오르는 순간이었다. 영상 속의 보라매는 철저히 계산된 각도로 상승하며 빛을 흡수하듯 하늘로 사라졌다. 그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한국은 더 이상 테스트 중인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실전으로 증명하는 나라라는 것. KF-21의 날개 아래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다. 이번 비행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KF-21의 새로운 랜딩 기어 구조였다. 영상 속에서 포착된 장면은 이전과 명확히 달랐다. 랜딩 기어의 각도, 축의 두께, 서스펜션의 형태가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안전성을 강화한 보강 수준으로 보였지만 정밀 분석이 이어지자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건 단순한 개량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설계 변경이라는 것이다. 특히 바퀴가 접히는 순간 내부에서 복잡한 서스펜션이 작동하며 충격을 흡수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지상기용 초음속 전투기에서는 보기 어려운 형태다. 항공모함 착함을 염두에 둔 함재기 전용 설계의 특징이 명확히 드러난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변화는 단순한 안정성 실험이 아니라 다양한 운용 환경을 가정한 데이터 수집 단계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KF-21이 향후 바다 위에서도 운용될 수 있도록 기본 설계를 검증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함재기는 활주로가 아닌 항모갑판에 착륙해야 하기 때문에 충격 흡수 능력이 일반 전투기의 3배 이상 요구된다. F-18 슈퍼호넷, F-35B 같은 함재기들은 모두 이러한 강력한 서스펜션 구조를 갖추고 있다. KF-21의 강화형 랜딩 기어는 바로 그 특징과 일치한다. 비행 고도 역시 주목할 만했다. 이번 시험은 고도 약 3km에서 진행되었다. 일반적인 초음속 전투기 시험이 고고도 상승 위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의도적으로 낮은 고도를 유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항공모함 운용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적어도 비행 실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즉, 한국이 이미 항공모함에서의 착륙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전단계 실험을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최근 KF-21의 시험 비행에서는 FA-50 경공격기가 추적기 역할을 맡았다. 두 국산 전투기가 나란히 비행하며 상승하는 장면은 그 자체로 상징적이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제 독자적 체계를 완성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포착된 강화형 랜딩 기어는 그 상징을 넘어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기존 KF-21의 기본형에서 볼 수 없던 구조적 변화가 확인된 것이다. 항공모함, 탑재형 전투기, 즉 함재기 개발 가능성이 조용히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해외 군사 전문지들이 일제히 분석 기사를 내놓았다. 미국의 밀리터리 와치 매거진은 한국이 KF-21의 함재기형 개발을 이미 시험 중일 수 있다며 랜딩 기어 구조는 그 증거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도쿄 디펜스 리뷰 역시 한국이 경항모 프로젝트에 맞춰 KF-21을 함재기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며 스텔스 도료 적용과 병행된 이번 비행은 단순한 시험을 넘어 전략적 실험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들 외신이 주목한 것은 KF-21이 스텔스 기술과 함재기 전환 가능성을 동시에 검증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보통 이런 단계의 시험은 분리해서 진행되지만 한국은 두 영역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기술력뿐 아니라 개발 속도 면에서도 세계적 수준임을 보여준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강화된 랜딩 기어 설계가 단순한 지상 강화가 아니라 항모 착함 충격을 견디기 위한 복합 구조라는 사실이다. 이 구조는 향후 함재기용으로 전환할 때 별도의 대규모 개조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KF-21의 변화를 8보 능선 돌파라고 표현한다. 엔진 출력, 냉각 문제, 스텔스 도료 내구성 등 초기 우려들이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실전 배치뿐이다. 그러나 진짜 관심은 그 다음 단계에 있다. 바로 함재기형 KF-21, 즉 해군, 항공전력의 실체화다. 한국이 독자 항공모함을 보유할 경우 그 위에 탑재될 전투기가 바로 KF-21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한 걸음이 한국 방위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 한때 불가능하다고 평가받던 스텔스 도료의 적용, 그리고 함재기 개발, 그 두 가지가 지금 하나의 전투기 안에서 동시에 현실이 되고 있다. 이 놀라운 전환점에서 세계는 다시 한번 한국의 기술력과 도전 정신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제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 항공전략 전체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KF-21의 강화형 랜딩 기어는 단순한 부품 교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항공기에서 착륙 장치는 가장 많은 충격과 하중을 받는 구조물이다. 특히 항공모함 착함 시에는 지상 활주로의 3배에 달하는 하중이 가해진다. 이 때문에 함재기들은 반드시 내구성과 흡수력이 극대화된 랜딩 기어를 필요로 한다. 이번 KF-21의 설계 변화는 바로 이러한 착함 충격을 고려한 구조적 보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KF-21이 해군용 함재기 개발의 전 단계 실험에 들어갔다고 해석한다. 현재 한국 해군이 추진 중인 경항공모함의 길이는 약 265m다. 이는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지만 활주로가 짧기 때문에 착륙 충격은 훨씬 크다. 따라서 랜딩 기어의 강도와 서스펜션의 흡수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KF-21이 함재기로 전환된다면 이런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특수 설계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이번 시험 비행에서 KF-21은 랜딩 기어를 내린 채 적어도 비행을 반복하며 착륙 충격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수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방부 내부에서는 KF-21의 함재기형 개발을 둘러싸고 두 가지 선택지가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항모 자체를 개조해 KF-21이 활주로 내에서 충분히 이착륙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KF-21 자체를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개량하는 방식이다. 두 방향 모두 막대한 예산과 기술이 필요하지만 한국 방산업계는 후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즉, 전투기 자체의 구조 강화와 이착륙 제어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항모 운용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KF-21에 강화된 랜딩 기어는 이러한 전략적 판단의 일부로 보인다. 함재기 전용 랜딩 기어는 일반 전투기보다 훨씬 굵고 튼튼한 재질을 사용하며 충격 흡수용 오일 댐퍼와 이중 서스펜션 구조를 채택한다. 또 착함 시 기체가 받는 하중이 랜딩 기어뿐 아니라
동체 전체에 분산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즈 기어와 주 랜딩 기어의 위치, 길이, 각도 모두가 달라진다. 이번 KF-21의 변화는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착함 충격 외에도 항모 운용 환경 자체가 전투기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바다의 염분과 습도는 기체 표면을 부식시키고 엔진 흡입구나 랜딩 기어의 금속 부품을 빠르게 손상시킨다. 따라서 함재기형 KF-21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기체 전체의 내식 처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부식 방지 설계는 단순한 표면 코팅으로 끝나지 않는다. 도료, 합금, 기계 부품의 접합 방식까지 모두 바꿔야 한다. 정비성 또한 중요한 변수다. 항모 갑판 위에서는 대규모 정비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부품 모듈화를 통해 신속 교체가 가능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함재기들은 일반 전투기보다 설계 수명이 짧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비 주기와 예비 부품 관리가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KF-21의 내부 설계 역시 이런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의 착륙 충격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컴퓨터 기반의 동적 해석을 통해 각 부위에 가해지는 하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 보강을 반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KF-21은 점점 항모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 모든 변화의 배경에는 단순한 기술 실험 이상의 국가적 목표가 있다. 한국은 이미 KF-21을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해군 전력으로 확장하려 하고 있다. 만약 KF-21이 함재기형으로 완성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독자 항모용 전투기를 보유한 나라가 된다. 그것은 곧 해군 항공전력의 완전한 독립을 의미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국이 아니라 항공기 운용 체계 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KF-21의 랜딩 기어 하나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다. 그것은 해상과 공중을 잇는 전략적 도약의 시작이었다.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 방산의 미래는 한층 더 넓은 바다를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다. KF-21의 진화가 세계에 알려지자 해외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특히 스텔스 기능 검증과 랜딩 기어 강화 시험이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국제방산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미국과 유럽의 군사 전문 매체들은 한국이 이미 5세대 이후 전투기 개발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순히 속도나 기동성의 경쟁이 아니라 기술의 융합과 실전적 운용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 항공 전문 매체 항공 에이지는 2025년 기준 세계 최강 전투기 순위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미국의 F-22와 F-35가 1, 2위를 차지한 것은 예상된 결과였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바로 그 다음이었다.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가 세계 4위에 오른 것이다. 이 순위는 단순한 기술력의 평가를 넘어 한국의 항공산업이 이제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했다. 에이지는 보고서에서 KF-21은 4.5세대와 5세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전투기로 가격 대비 성능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KF-21은 2개의 GE F414 엔진을 장착해 최고 속도 마하 1.8을 기록하며 한국형 A4 레이더와 전자전 시스템, 정밀 유도 폭탄,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한 최신 무장 체계를 갖췄다. 여기에 공중급유, 무인기 연동 작전, 장거리 타격 능력까지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미래 전력으로서의 잠재력까지 인정받았다. 미국의 밀리터리 와치 매거진은 KF-21은 기술적 완성도와 확장성 면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실전 운용이 본격화되면 아시아 항공전력의 균형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도쿄 디펜스 리뷰는 KF-21은 동아시아의 전략 구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표현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기술적 독립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한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다. KF-21이 세계 4위에 오른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첫째, 스텔스 기술에 실전하다. 한국은 전파 흡수 도료와 복합 소재 구조를 직접 개발해 기체 표면의 반사율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둘째, 무장 시스템의 융합 능력이다. KF-21은 다양한 미사일과 폭탄을 통합 운용할 수 있으며 외부 무장을 내부화하는 구조를 통해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화력을 극대화한다. 셋째, 가격 경쟁력이다. KF-21의 예상 단가는 약 700억 원 수준으로 F-35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런 효율성은 개발 초기부터 수출형 전투기를 염두에 둔 설계 전략의 결과다. 해외 언론의 주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폴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여러 국가가 KF-21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아시아 지역의 전력 균형이 재편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었다. 일부 국가는 이미 FA-50을 운용 중이기 때문에 KF-21으로의 전환이 기술적으로 매우 용이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한국은 이제 전투기 수출국으로서 명실상부한 지위를 확보한 셈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흥미로운 점은 세계가 KF-21을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KF-21을 1차세대 항공 플랫폼으로 정의한다. 단일 기체가 아니라 향후 무인기 연동형, 함재기형, 전자전 특화형 등 다양한 파생 모델로 진화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공개된 KF-21 파생형 모형에는 어레스팅 기어, 단거리 착륙 시스템, 무인기 통합 인터페이스 등 복합 기능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러한 방향성은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넘어 산업적 파급력을 가져온다. 하나의 전투기 플랫폼을 중심으로 수십 개의 부품 산업, 전자 시스템, 소재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기 때문이다. KF-21이 성공적으로 실전 배치된다면 한국 방산산업은 완전한 자립구조를 갖춘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KF-21은 더 이상 시험 중인 전투기가 아니다. 이미 세계가 인정한 완성형 항공무기 체계이며 한국이 자력으로 만든 첫 번째 세계급 전투기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기술의 수준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지와 방향성 때문이다. 한국은 더 이상 남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기술로 세계의 기준을 다시 쓰고 있는 것이다. KF-21의 세계적 성공이 알려지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국가는 일본이었다. 일본은 오랫동안 아시아 유일의 항공 선진국임을 자부해왔지만 이제 그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과거 일본은 독자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며 F3 프로젝트를 내세웠으나 결과는 참담했다. 겉보기에는 자국 기술로 만든 차세대 전투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기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다. 기체는 F-16을 기반으로 외형만 수정한 수준에 불과했고 일본이 핵심적으로 원했던 비행 제어 기술은 끝내 이전받지 못했다. 결국 F3는 독자 개발의 상징이 아니라 기술 종속의 사례로 남았다. 이후 일본은 다시 한번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다. 바로 GCAP, 즉 영국과 이탈리아와의 공동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다. 일본 정부는 여기에 무려 5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작부터 불안정했다. 세 나라 중 어느 곳도 5세대 전투기를 단독 개발한 경험이 없었다. 기술의 핵심을 누가 주도할지,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개발 일정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일본 언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GCAP의 실질적 진척은 거의 없고 설계 시제기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일본 내 군사 전문가들은 예산은 천문학적이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F-22가 가장 비쌌던 시절에도 대당 약 3,700억 원 수준이었지만 GCAP의 예상 단가는 그보다 훨씬 높은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구조로는 수출 경쟁력은커녕 자국 내 배치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한국의 KF-21은 일본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한국은 현실적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기술을 쌓아 올렸다. 완전한 독자 개발은 아니지만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통합 설계와 생산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였다. 일본이 수십 년간 준비만 하던 일을 한국은 단 10년 만에 실현했다. KF-21의 시제기 조립은 2020년대 초에 시작되었고 불과 2년 만에 초도 비행과 초음속 돌파를 달성했다. 이후 A4 레이더 시험, 공대공 미사일 분리 발사, 고기동성 검증, 공중급유 시험 등 모든 절차를 빠르게 통과했다. 지금까지 KF-21은 1,700회 이상의 비행시험을 완료했으며 202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개발 로드맵은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다. 반면 GCAP는 아직 개념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일본이 공동 개발 파트너 국가들과 기술 공유 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이 한국은 이미 실기체 검증 단계로 들어선 것이다. 일본의 방산 구조적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복잡한 기술 라이선스 체계, 폐쇄적인 산업 구조, 제한된 수출 시장 등이 발목을 잡았다. 가격은 높고 성능 향상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따라붙었다. 일본 내부에서도 비용은 세계 최고인데 효율은 세계 최하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은 방산의 체질 자체를 바꾸었다. 방산 기술을 민간 산업과 연결하고 수출을 전제로 한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KF-21은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일본이 가능성을 논하는 동안 한국은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이 KF-21을 통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 능력이 아니라 국가적 의사결정의 속도와 실행력이다. 또한 한국은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에서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터보팬 엔진은 소수의 국가만이 보유한 고급 기술이며 한국이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 방산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반면 일본은 아직도 외국 엔진 라이선스에 의존하고 있다. 무인기 분야에서도 한국은 이미 실험기 단계를 넘어 운용체계 구축 단계로 진입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개념 연구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대조는 단순히 기술 수준의 차이를 넘어 국가 전략의 차이를 보여준다. 일본이 여전히 이론과 계획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한국은 현실과 결과로 말하고 있다. 과거 일본이 기술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한국이 혁신의 중심이 되었다. KF-21의 성공은 단순히 항공기 한 대의 문제를 넘어 아시아의 항공력 균형을 바꿔놓은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이제 세계는 묻고 있다. 왜 한국은 성공했고 일본은 실패했는가? 그 답은 단순하다. 한국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고 일본은 행동보다 논의가 길었다. 기술은 의지의 결과다. 그리고 그 의지를 가장 완벽하게 증명한 전투기가 바로 KF-21 보라매다.